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0일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번에는 이더리움까지 이 현물 ETF의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현재는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19B4를 승인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ETF에 자금이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그 후에 S1에 대한 승인이 남아있는데 이 S1은 승인이냐 거절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 승인이 되느냐의 절차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전문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이 S1 승인에는 3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고 물론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몇 주 안에도 처리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내외 암호화폐 전문인들은 단기간에는 이더리움 ETF 승인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이더리움 ETF 승인 확률에 관해서는요.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너스와 제임스 세이파트의 보도를 자주 인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서는 ETF 승인 확률이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5월 중반에 들어서면서 75%로 갑자기 급상승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는 이 발추너스에 따르면 자신 X 계정에 직접 이유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SEC가 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180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동요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데이트 제출 등 더 많은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일단은 75%로 제한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하루 만에 2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되겠는데요. 이더리움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은 좀 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 추적을 해볼 수는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으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난 이후로 정작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요. 한동안 소폭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 전해인 2023년 3분기, 4분기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요. 블랙락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현물 ETF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현물 ETF 승인 거절을 당해왔었던 이 그레이스케일이 S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승인이 났을 때 이 선반영이 이미 2023년 3분기, 4분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형 기관들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한동안은 매도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가 초반에 가격을 올리는 데는 분명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또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당시 가격을 올리는 데는 시간이 분명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의 상황을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번 다가오는 5월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ETF 이 승인 확률이 30%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SEC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증권성으로 판단하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은 예전에는 이 POW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POS로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이 지분 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것은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성으로 간주하는 딴지를 걸기에 상당히 좋은 타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결국은 현재 알트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ETF를 승인을 해주게 되면요. 결국 바로 그 뒤에 쫓아오는 솔라나나 리플과 같은 다른 타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현물 ETF 신청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는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여론들이 분명 존재했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는 ETF 승인이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미디어를 장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근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토쿠나 펀드, 이 비드를 출시를 했고요. 현재 이 자금이 상당히 급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스텔라에 올라온 이 토쿠나된 펀드와 이더리움의 총 이 펀드의 비율이 5대5 수준이었지만요. 현재 블랙락이 이 비들이라는 이 펀드 상품을 이더리움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의 이 RWA 관련 이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더리움의 효용성이나 유틸리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특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이것을 직접 매니징 한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 또 동시적으로 레리 핑크는 다수의 미디어에 출연을 해서 이 RWA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은 1차적인 목표일 뿐 실제적인 다음 목표는 이 RWA 자산의 토크나 같은 이 금융의 혁신을 보고 있다. 이렇게 미디어에서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블랙락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맡기는 힘이 들 것이다. 이거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제 이런 평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SEC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스탠스를 180도 변화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올해 미국은 또 대선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기부를 받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로고가 그려진 모금 페이지를 오픈을 하기도 했고요. 로고를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도지코인, 시바이누, 리플, USDC, 솔라나 이 등등의 이제 로고가 있는데, 즉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이제 포용을 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반암호화폐 스탠스를 취해왔었던 바이든 정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이든 정권도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부분, 이거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면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날 때, 또 홍콩에서 현물 ETF 승인이 날 때 모두 선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막상 승인이 난 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소폭 하락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더리움도 분명 그런 모습을 보여줄 확률은 있습니다. 이미 기대감으로 20% 먼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무조건적으로 상승 빔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추측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런 논리는 매우 단기적으로 이걸 보시고 유입되는 투자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현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늦어도 3개월 후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으로 이 들어오는 자금의 양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시총이 적은 만큼 이 상승분은 그만큼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부터 해서 RW 시장 등등 현재는 상승 재료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뉴스였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파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 급박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단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우리 갈 길을 차분히 가면서 이 파이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고 하나씩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가는데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파이 마이그레이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만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5월 22일에는 하루 동안 약 5만 400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23일은 현재까지 약 15,000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보자면요. 5월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25만 개가 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이나 4월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5월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현재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이 총수는요, 총 551만 건이 되겠는데요. 어제 X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550만 마이그레이션 돌파 기념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는데, 물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만 파이 지갑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1000만 지갑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이 수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도 정말 엄청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갑 수는 1인이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다중 지갑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1인 1계정의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 된 약 13,008개의 지갑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락업 물량까지 포함해서 지갑당 약 405파이 정도를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면요, 전체 지갑의 약 90%가 10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이 받는 단위를 100단위로 한번 쪼개어 보았을 때 전체의 약 30%가 이 1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파이오니어 수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시켜서 보다 보면요, 물론 이 중에 고래 지갑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지갑들을 보면요, 물론 이 표에서는 13,800개의 지갑 중에서 10,000파이가 넘는 지갑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평소에 제가 7,700개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통 한두 개씩 아니면 3-4개씩 10,000파이 이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마이그레이션을 받았을 때 이 파이
분배량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마이그레이션을 이렇게 받고 나서 결국 P2P 거래를 어떻게 성사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갑의 밸런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일단 배분되고 있는 이 코인의 현 상황을 표시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중요한 건 이후에 P2P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태계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갑 비율은 다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는 테이블이나 여러 파이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고래 지갑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소수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파이도의 온체인 데이터의 맹점을 보자면요, 여기 보이는 표에서는 사용 가능한 잔금만을 보여주는 거지만은 현재 이 고래 지갑의 이 분포도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소수의 비율로 지금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PCM 지갑, 이 사용 방법, 설치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당시 정말 많은 유저들이 한 번에 몰리게 되면서 이 접속 장애, 이 설치에 관한 장애가 보고가 되었는데요. 일단 파이체인몰 대표 에드윈이 최근 업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최근 커뮤니티 회원 중 일부가 계약 지갑 생성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PCM 월렛에서 PCM 채굴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용자가 유입이 되어서 스마트 계약에 과부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선을 하였고요. 이제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지갑을 만들 필요 없이 PCM 월렛에서 PCM 채굴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 중이며 다음 버전에 포함될 내용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잔액 결제 기능이 있고요. 사용자는 파이체인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파이 NFT 아트 플랫폼에서 디지털 아트를 판매하여 얻은 파이 잔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KYC 또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개척자들이 PCM 월렛의 파이 잔액으로 파이체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파이 NFT 아트에서 NFT를 구매해서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파이 NFT DAO 리뷰 시스템이 있는데요. 파이 NFT DAO 리뷰 시스템이 곧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파이랜드 NFT 보유자는 파이 NFT 아트 플랫폼을 방문하여서 NFT를 리뷰하고 보상으로 PCM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강화된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6자리 보안 패스코드를 테스트 중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인출 시 2단계 인증 코드가 필요 없으며 새로운 6자리 패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들이 출시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1일 인출 한도도 1000파이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PCM 생태계에 참여하고 파이 네트워크에 다가오는 오픈 메인넷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셔서 이 파이체인몰 코리아 채널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한국 관리자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여기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로는요, 이 파이 앱의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개척자가 메인넷으로 이동함에 따라 비스탁형 파이 월렛과 파이의 안정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코어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갑 비밀번호를 악의적인 행위자나 피싱 사이트에 공유하면 블록체인의 불변성으로 인해 거래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wallet.painet.com을 통해서만 파이 월렛에 접근을 하시고요. 유사한 URL이나 파이 월렛을 사칭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식 링크, 계정, 핸들, 그리고 과거 안전 공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파이 세이프티 센터를 참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파이 지갑으로 누군가가 0.000314나 0.000628 파이 등을 전송을 하고 이 메모 기능에 스캠 사이트 주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주소로 직접 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밀 구절을 그 스캠 사이트에 입력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이 파이코인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그 스캠 주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파이코어 팀에서 언급한 공식 사이트 주소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주소로 절대 접속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파이코인이 지갑에 들어온다면 그냥 공짜 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파이파파 카페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 결과가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페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멤버분들에게 추천을 받은 총 3명이 100파이씩을 수령받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 이 3명 중에 제가 한 명으로 뽑혔다라는 것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파이파파 카페 멤버분들이 저를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나이올님과 파야카님 또한 함께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나이올님이나 파야카님의 이 카페에서의 활약에 비해서는 저의 이 파이파파 카페의 활약은 사실 좀 미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 카페에서 글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고 또 X를 통해서 해외 분들에게 이 국내 파이 생태계 소식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유로 파이파파 카페에 자주 접속을 하고 여러 가지 이 거래 생태계
카페에 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카페 자체에 많은 이 좋은 글들을 올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금 100파이는 너무나 큰 상금이긴 하지만 또 제가 받기에는 최근에 제가 또 활동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파이파파님에게 다른 분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거나 다른 상금에 사용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도 영상에 공유를 해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텔레그램의 캔니님 채널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파이 관련 정확한 파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파이오니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묵묵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 케니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는 이번 5월에 있었던 코어팀의 비공개 AMA의 일부의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슈퍼노드 선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코어팀에게 질문 중 하나를 읽어드리자면요. 올해 안에 슈퍼노드를 선정할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약 20만 개의 노드 중 몇 개를 슈퍼노드로 지정할 예정인가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모더레이터와 주요 모드 그룹이 슈퍼노드 선정에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코어팀의 니콜라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팀은 슈퍼노드 선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업 중이고요. 프로그램의 참여 이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용성과 안정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용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더라도 시스템이 하루나 이틀 동안 가용성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거나 유효한 노드 운영자가 보고되지 않은 날이 있다면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노드를 속이는 행위나 채굴에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 그리고 다중 계정이 되려고 하거나 KYC에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채굴하거나 한 대의 휴대폰이 아닌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게 채굴하는 행위도 실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으로 대표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여겨져야 하기에 이런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KYC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드 운영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KYC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슈퍼노드와 노드의 역할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는 계층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슈퍼노드와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의지와 같은 추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슈퍼노드는 자체 채널을 가져야 하며 참여도가 높을수록 더 좋아야 하므로 다른 슈퍼노드 운영자가 알아야 할 뉴스나 무언가가 발생한다면 커뮤니티와 참여의 느낌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모더레이터에 대한 질문에 답하자면 모더는 일반적으로 파이 커뮤니티의 모범적인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모더는 당연히 초기 슈퍼노드 그룹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이기 때문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에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슈퍼노드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랫동안 노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심지어 리포팅까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슈퍼노드의 일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모더라고 대답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 노드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 정말 좋은 상태로 기록이 되고 커뮤니티 참여 측면에서도 매우 참여도가 높은 곳으로 보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긴 글들이 있었지만 일단 이 슈퍼노드 선정 관련해서는 이 요약본으로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슈퍼노드 선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작업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참여 이력, 가용성, 안정성, 위반 행위, 신뢰도, KYC 그리고 생태계 참여도 등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더레이터는 초기 슈퍼노드 그룹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네 번째 노드 버전이 곧 출시가 될 것이다. 분석 및 조종 서버를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했으며 프로토콜 버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배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노드는 테스트넷과 메인넷을 동시에 또는 여러 네트워크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중 네트워크 지원의 구현 단계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 노드가 테스트를 리셋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노드 운영자가 메인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드에 대한 기록 및 분석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적절한 UI와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중앙화된 노드에서 탈중앙화된 노드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텔라는 현재의 노드를 보유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노드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인데요. 노드의 CPU 코어와 스레드 정보 표시 등이 UI 개선 목표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